오늘 저희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 협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출 성적이 벌써부터 뚝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어제 수출 지표 4월 20일까지 집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현재 미국 간의 2+2 그 협상도 좀 남아 있고 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수출이 좋은 데이터로 올라왔다가 요즘에는 또 수출이 좀 꺾인다. 더군다나 4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시장을 좀 짓누르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4월 달 중순까지의 수출이 1년 전 대비해서 5.2% 감소를 했습니다. 5.2%를 감소를 한 게 크게 뭐 엄청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느낌은 아닌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대미, 말 그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양은요. 전체적인 거래 대금은 14.3%가 줄었고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3.4%가 줄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찝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1위와 2위 수출 대국인데 미국이 중국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4월 10일 정도부터 관세 효과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 지금 4월 20일까지 벌써 수출액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뭐 나라적으로는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고요. 우리가 10대 품목이라고 하죠.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10대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 비중의 한 55%가 되는 그런 품목들을 10대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 철강이라든지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 10대 품목 중에 반도체 품목 빼고는 나머지 품목들이 다 역성장이 나왔다는 건 좀 치명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가전제품 같은 경우가 22%가 줄었고요. 가전제품이 22%가 줄었고 29%가 줄었고 거기다가 승용차, 자동차 부분이 6.5%가 줄었다라는 건 아마도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긴밀하게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트럼프 1기 때는요. 미중 간의 갈등만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는 것만 어떻게든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으로 우회 수출로 약간 중국 대중 그 관세를 좀 피했다면 지금은 트럼프 2기를 들어와가지고 나라별로 아예 상호 관세를 매기고 품목별로 상호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우회 수출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홍콩에 가는 수출액도 마이너스 22%로 굉장히 줄었다. 그러니까 현재는 품목별로 이게 관세가 매겨지다 보니까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뾰족한 어떠한 수를 좀 찾아내야 되고 거기다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현재 산업통상부 장관과 저희 경제부 차관이 다시 들어가서 미국과 오늘 아마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때 바로 이 부분부터 어느 정도 물론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 부분부터 예민하고 좀 예리하게 좀 들어가서 협상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리 앞으로의 증시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수출 데이터가 사실 중요한 게 관세 리스크 압박을 받아간 이후에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4월 20일까지의 데이터거든요. 그게 일단 대미 수출이 14% 감소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문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철강 지금 관세 부과되고 있죠. 자동차 쪽, 철강 쪽 하락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문가님께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그래도 저보다 시장을 훨씬 오래 보셨으니까 이런 수출 데이터가 증시와의 연관성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보통?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미국이 뭐 중국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전체적인 GDP 대비해서 수출 비중이 37%나 돼요. 그럼 반면에 일본은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본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일본 시장은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가장 세게 때려 맞는데 중국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중국은 말 그대로요. 수출 비중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지만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약간 걸어 잠가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라든지 베트남, 특히나 베트남이 현재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해서 경제 색깔을 많이 바꿔놨는데 이런 상태로 관세가 많이 폭격이 퍼붙는다면 아무래도 가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표현이 요즘에 가장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나 베트남처럼 정말 수출 비중이 35%에서 40%가 넘는 수출 강국인 나라 자체가 상당히 피해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권이라든지 우리나라 투자업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수출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수출로 또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런데 이 수출 지표 자체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사실 증시를 넘어서도 좀 걱정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전략 잡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지수가 좀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기술주, 성장주 쪽, 그러니까 AI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 이쪽으로 잡아가는 게 정말로 좋았던 시즌이라면 지금은 내가 현금을 100%를 안 가지고 있고 내가 그냥 현금을 10 가지고 있다. 비중이 얼마나 되더라도. 그러면 현금의 한 절반 정도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통신주보다도 약간은 내수 시장에 조금 기울여서 내수 소비에 좀 촉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문의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수 경기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또 그 부분도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월 3일 조기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남아 있으면요. 대선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 첫 번째, 증시 부양이고요. 두 번째, 내수 경기 회복입니다. 거기다가 5월 달 들어와서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우리가 금리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수주 중심의 특히나 유통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종목명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유통 쪽에서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이마트를 좀 찝어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내수 중심의 이마트가 가장 성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거기다가 경쟁사였던 홈플러스 사태에 인해서 아마도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드러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마트가 장사가 잘 될 것 같냐 그 포인트로 이마트를 투자하신다라기보다는 현재 이마트가 2024년도에 뭘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두 차례의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인건비, 고정비라는 걸 많이 줄여냈고요. 그 고정비를 줄여내면서 일회성 비용을 당연히 지불을 했겠죠. 퇴직금을 마련하느라. 그래서 작년에는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올해는 그 일회성 비용이 줄어들고 거기다 인건비라는 고정비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재무적으로 효과도 일어나고 거기다가 홈플러스 반사 이익까지 들어준다면 실적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이마트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포인트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포인트는 저는 첫 번째는 창고형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성장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곡점이 오픈을 했는데요. 아마 들어갈 때도 되게 많이 줄을 쓴다고 하네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미국의 이제 코스트코를 약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만의 기업형 창고형 마트를 좀 만들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트레이더스만 매출을 따졌을 때는 3분기 연속 흑자가 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똘똘한 자회사 스타벅스 코리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스타벅스가 잘 장사가 안 된다, 요즘에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스타벅스가 4,000원이었던 아메리카노가 현재 4,7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원가 상승률 대비 제품 가격도 올려놨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버디패스라고 하는 구독형 프로그램도 많이 가동을 시키면서 이 추가적인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연매출 3조 원까지 작년에 돌파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900억 정도 내고 있으니까 저는 가장 편안한 선택지는 역시나 유통업 쪽에서는 이마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마트 같은 기업들을 사실 공략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시원한 그런 수익률을 단기간에 바란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죠. 예, 네.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네, 네. 네. 이거를 단기 수익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안 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이마트에 우리가 주봉을 잠깐 보더라도요, 저점에서 더 이상 지금 완전히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당장 오늘, 당장 이번 주, 당장 정치 테마주처럼 어떻게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조금 지금은 시장 자체가 오늘도 전혀 수급이 없는 장세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거기다가 뭐 오늘 그럼 개인들이 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장세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좀 거북이처럼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지만 앞으로의 호재가 남아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조금은 길게 호흡을 가져가신다면 이마트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좀 짧게 보자라고 한다면 이마트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그런 투자자님들한테는 맞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